여러분 반갑습니다. 12주차 국방 핵심 기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이 네 개의 기능과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 클라우드 뭔가 이제 뭉게구름 같죠? 이 구름, 이 클라우드가 뭐냐? 이 개념을 좀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인터넷을 의미하고 컴퓨팅은 넓은 의미로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죠. 인터넷을 구름으로 나타내는 데서 유래됐다. 이 개념의 먼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가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컴퓨터에는 저장 장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장 장치. 자, 그러면 내가 이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사무실이나 다른 장소에 가서 저장해 놓은 걸 이어서 쓰려면 보통 예전에는 이제 USB에다가 담아갖고 많이 다녔죠. 아직도 사실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USB에다가 저장해 다니는 것이 익숙화가 돼서 열쇠고리에다가 USB를 연결해서 이 USB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분실의 위험도 있고 충격을 가하면 데이터가 지워질 위험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다른 컴퓨터에다가 저장한 거를 다시 리드해서 여기서 작업해서 또 저장을 하고 막 이렇게 방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불편하죠. 그리고 USB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많이 보내놓죠. 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작업해 놓은 이 저장 장치를, 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놓고 이메일에서 다운받아갖고 또 작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메일도 단점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컴퓨터가 인터넷에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단점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서 파일 정도는 얼마든지 이메일에 저장이 되지만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윈도우 환경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내 컴퓨터에서 엑셀 작업을 하려면은 엑셀 오피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죠. 깔려 있어요. 하지만 이 컴퓨터를 가져갔는데 여기에 엑셀이 안 깔려 있어요. 그러면 엑셀을 열 수가 없어요. 편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단점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클라우딩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나오면서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터의 문헌별 정의를 보면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즉시 온디맨드 하는 거다. 즉시 가상의 공간에서 온디맨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헌적인 의미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구름입니다. 구름. 클라우드라는 구름이에요. 내 웹페이지예요. 내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구름에 접속을 해요. 구름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작업을 막 해요. 그리고 구름에 저장해 놔요. 엑셀 환경이든 윈도우 환경이든 모든 환경이나 저장 정보들을 모두 저장해 놔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빠져나와요. 그리고 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다른 컴퓨터에서 또 작업을 이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접속을 해요. 어디에요? 이 클라우드에. 여기에 접속을 해서 또 작업을 하고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컴퓨터에서도 접속을 해서 작업하고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구름에,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저장도 되어 있고 환경도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구름에 접속을 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클라우딩이라고 하는 거죠. 공유하는 겁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 컴퓨터 자원에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다면, 아이디만 서로 공유한다면 나만 이 작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접근해서 그 동일 아이디에 그 동일한 경우로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이거의 장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장점은 컴퓨터를 도입하면 사용자 컴퓨팅 유지 보수 확장 관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윈도우를
오피스를 컴퓨터마다 다 깔아야 되는데 비용이 당연히 들겠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클라우드 하나만 깔아두면 어떤 컴퓨터에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점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이 보안에 대한 단점이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특정 짓기가 어렵다. 내 정보가 물리적인 저장 공간 어디 저장됐는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의 특징은 개인 정보는 반드시 자국 내에 위치한 서버에 보관해야 된다는 법과 역시 충돌한다.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이 법과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어쨌든 이 보안 부분에 대한 뭐가 있다?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단점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안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딩은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될 것이다. 여러분 컴퓨터 살 때 윈도우 같이 구매하시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터에다가 세팅해 놓으면 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근만 하면 되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성장은 민첩성, 빠르다, 탄력적으로 추가 삭제가 편하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글로벌로 배포할 수 있다, 어디서든 언제 누구든지 배포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좀 살펴보면 확장이 용이하고 가용할 수 있는 가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고 경제적이고 보안성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 보안성은 보안점이 아까 취약점이 있다고 했지만 이 보안성은 들고 다닐 때 어떤 보안점 USB 메모리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보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활용한 예인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예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금융 서비스가 24시간 동안 어디서든 다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헬스케어 서비스. 내가 보통 뭐 여러분들 개개인이 나이가 들면은 이러한 워치라든지 또는 반지라든지 이런 거를 끼고 다니면 나의 어떤 신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24시간 계속 클라우딩이 되는 거예요. 클라우딩이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 부정맥이 발생했다, 뭐 심박의 압박수가 뭔가에 차질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스마트폰 홈 서비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라우딩은 분명히 더더욱 확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요즘 이제 뭐 영화에도 이세돌을 모티브로 한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대국을 벌여가지고 4대1로 이세돌이 졌지만 한 번 이긴, 네 번째인가 아마 이겼을 거예요. 이 네 번째 경기가 신의 한 수를 둬서 0.00007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에 그 대국을 할 때 거기에 놓은 거죠. 엄청난 그러한 인간의 두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약간 당황하게 만들어서 당황은 실제로 하지 않았겠지만 계산의 오류를 만들어서 이세돌이 이긴 그런 사례가 한번 있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인데 인공지능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지능은 인공지능이 아니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점점 더 발전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AI, 인공적으로 인텔리전트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능적 에이전트에 대한 연구 경로가 정의되고 있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죠. 자,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에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딥러닝도 머신러닝의 여러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에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중요한데 자, 딥러닝,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의 하나의 일종이다. 신경망, 인간의 신경망을 컴퓨터는 직접 실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실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이 딥러닝보다 큰 개념이 머신러닝이다.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머신러닝. 머신은 더 큰 개념이 AI. 인간처럼 인식하고 추론하고 행동을 하지만 실제 인간의 신경망을 이용한 건 아니고 학습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되겠죠.
대소관계를 따지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발전하는 거죠.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차이점은 데이터의 의존도 차이인데 데이터 양이 적은 경우에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다. 머신러닝에서는 수작업과 통계 방법으로 처리한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뭐 이러한 장점이 있고 반대로 양이 충분한 경우에는 머신러닝 방법은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포화되어 유지되고 딥러닝은 데이터 양이 늘어날수록 성능이 함께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딥러닝은 바로 가장 작은 개념으로 머신러닝이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드웨어를 활용하여서 이러한 기능들,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딥러닝이 더 우위를 보이고 있죠. 데이터 양이 적으면 머신러닝 쪽이고 자, 두 개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을 추출하고 이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학습한다. 그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학습하는 건데 딥러닝은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바로 학습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자동차를 두 개를 입력해 줘요. 그러면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동그란 게 밑에 두 개 있네. 뭔가 굴곡이 져져 있네. 유리 같은 게 있네. 이런 특징들을 추출을 해서 이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자동차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 딥러닝 기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한꺼번에 그냥 데이터 자체를 통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대차례. 그래서 특정 추출과 분류를 함께 해주는 겁니다. 자동차다. 이렇게 구분을 한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이제 인공지능 매장. 우리가 보통 이제 무인 매장들 많이 있습니다. 무인 매장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고, 자율주행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 자율주행 기능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지만, 아직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 변수들의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더 수정 보완이 되면 완전 자율화는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완전 자율화라고 한다면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겁니다.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헬스케어, 이 질병 진단이 앞으로 굉장히 인공지능이 도입이 더 많이 되면 정확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 중에 특정 부위에 암이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또는 어떤 영상 장치를 해서 사람이 직접 판독을 했다면 이제는 AI에 의해서 그 좌표를 정확하게 찍고 그 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 암 탐지 기술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보다 훨씬 더 암 탐지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질병 진단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또 문화예술 분야에도 현재 트위터의 디포저라는 기능, 요 강아지와 이 그림 두 개를 합성해서 이렇게 그림을 또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이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더욱더 발전을 많이 하겠죠? 인간이 하는 일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보조할 것이냐? 저는 이제 완전 대체는 어렵다. 보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의 개입은 아주 적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하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들은 또 많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겠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또 늘어나겠고 생산성 부분에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 시간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일외에 인공지능이 발전이 돕는 일자리도 함께 증가한다. 그 다음에 IoT 기능입니다. IoT는 전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바로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이 초연결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서 초연결사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비, 장치, 사물에 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세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세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첫 번째,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초연결, 그 다음에 초지능, 그 다음에 초융합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연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차를 거쳐서 2차를 거쳐서 3차를 거쳐서 지금은 4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에 대한 초연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oT는 인간, 사물, 서비스가 모두 다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하나 하실 거는 IoT는요,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 이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비쿼터스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비쿼터스 시대의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모든 사물에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노트북이나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제어가 가능한 시대, 그런 것들 바로 유비쿼터스 시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 예입니다. 뭐 제조업에서 공장 자동화, FA, 실시간 모니터링, 소매업에서 역시 우리가 운송을 할 때 추적 시스템, 드론을 이용을 해서 배송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건데 이때 어느 곳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추적해야 되죠.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 추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 금융, 물류, 교육, 의료, 복지, 에너지, 관광 서비스, 스마트홈. 스마트홈에서는 오늘날 또 많이 제어가 가능하죠. 여러분 이제 신축 아파트는 스마트홈에 기능이 다 들어가고 버튼 하나로 가스 제어나 온도 제어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다, 또는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헬스케어. 헬스케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오래 살기 원하겠죠.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계속 도입하고 발전할 겁니다. 이 산업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뛸 거고, 농림, 축산, 수산, 교통, 특히 교통 부분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고, 항공우주, 조선선박, 건설산업, 국방, 특히 국방 분야에도 이 IoT 기술이 분명히 많이 더 도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능인데,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멀티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모든 데이터를 전부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써도 의미가 있지만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 빅데이터 관리자라는 직업도 있죠. 이 빅데이터가 허수 데이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 중요 데이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데이터의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뭐가 부여가 돼야 되냐면 밸류, 가치가 부여돼야 됩니다. 데이터에 가치가 부여가 돼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빅데이터 모형의 3V, 규모, 다양성, 속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우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뭐 어느 데이터든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구분 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수집을 해서 저장해 놓고 처리,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이게 분석,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분석 직업이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가, 처리기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 이 의미를 부여해요.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의미,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거를 프레젠테이션, 표현을 해서 빅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 표현하는 역할 등이 수집 과정이 되겠습니다. 활용례는 뭐 많이 있죠. 이러한 뭐 팔찌를 차고 다닌다든지 여러 고객에 맞춰서 만물 인터넷이나 초연결 시대에 맞춰서 고객 맞춤에 의해서 나에게 맞는 방식을 그 적시에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미래에는 에너지, 교통, 제조, 의료, 공공, 건축, 금융,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는 활용이 될 겁니다. 특히 이 인공지능을 대입한 빅데이터, 엄청난 미래에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간에 이런 거 있죠. 뭐 중국산 어떤 하드웨어 기기나 아니면 중국산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을 때는 특히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한 그런데
뭐 챗 GPT와 같은 중국산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어플을 사용했을 때 내 정보가 모두 노출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인공지능이 대입된 빅데이터가 앞으로 악용될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IoT와 빅데이터의 미래도 굉장히 밝은 편이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겁니다.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어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온도가 떨어졌어요. 온도가 떨어지면이 뭐 온도를 높여주고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낮춰주고 뭐 이런 기능들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일조량도 마찬가지고 농업에서 일조량을 분석을 해서 뭐 다시 데이터를 뭐 어떤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모습에는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2020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가장 대표적인 IoT와 빅데이터의 활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 만난 접촉자들을 분류를 하고 그 관리를 하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었죠. 그러한 일들이 바로 IoT와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만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는 다시 한번 이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